어, 그럼 일단 요약하면 이세리론 그리고 이세리라는 저라는 사람의 세계관 그럴 수도 있겠다. 어, 그건 무의미와 의미 둘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틈새. 뭐라 하면 거짓이 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 무엇의 시 가장 중요하다가 이세리의 세계관이고, 음,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증명해야겠죠. 세상이 모두가 허구고 생에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도 틀렸음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이 정답이고 꼭 이래야만 해라는 어떤 의미의 세계도 아님을 이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왜 무의미에 빠지는지 또 우리가 왜 의미에 빠지는지, 그렇게 했을 때의 어떤 장단점 이런 것들이 뭐 이론에 쓸 수 있겠죠. 근데 핵심은 뭐다? 무의미와 의미 사이 어떤 틈새, 이 틈새에 관해서 이 틈새를 증명하는 거죠. 근데 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학자분들이 이거를 일원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세계에서 이 전 세계의 전 인류 중에서 지금 무의미와 의미 사이의 어떤 틈새에 대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곳이 우리가 지금 인류로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끝점이거든요. 우린 더 나아가야 하니까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학자들은 이거를 이론으로서 정립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소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소수고 원래 없던 새로운 거는 공격받기 되게 쉬운데,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알아놓으면 나쁠 건 없겠죠. 어쨌건 학자들인데, 저는 이세리는 그럼 저는 뭘 할까라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아직 정하진 않았어. 아무튼 요약은 그런 건데, 그럼 제가 지금부터 뭘 다룰 거냐면, 첫 번째로는 법과 인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세리론의 핵심 씨앗. 아직 핵심 씨앗은 한 문장으로 무의미와 의미 사이에 의미 틈새 사이. 그래서 이게 무의미랑 의미가 이렇게 교집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예 다른 차원에 대한 어떤 활동, 긍정,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무의미와 의미 사이에 무의미와 의미의 틈새 사이 차원을 다루고 싶다. 그게 이세리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론을 쓰는 다루는 그냥 뭐 이런저런 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게 씨앗이라면. 뭐 첫 번째로는 무의미도
무의미도 부정할 수 있죠. 무의미를 부정하는 건 뭐예요? 무의미하지 않고 뭔가가 의미적인 뭔가가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의미와 관련해서는 그 의미가 정답이 아니다, 그것은 허구다, 어떤 창조는 공백에서 이루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항상 이 이원론의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탈출구로 삼는 것은 이거잖아요. 정반합인데, 그러면 그 합이 다시 정의돼서 반합, 뭐 이런 것까지는 왔는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떤 그 틈새, 그 사이, 그 차원에 대해서 말하는 건 이런 것 따위가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알랭 바디우 사건의 통과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최신 지식이에요. 최신 지식. 학자들 중에서 좀 특별하고 똑똑한, 됐어요. 그냥 어떤 소수의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지식이에요. 알랭 바디우의 어떤 사건의 통과. 우리는 어떤 사건을 통과하는데 그건 사후적으로만 해석이 되지 그걸 할 때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뭐 있겠어요? 또 지젝도 이런 걸 다루죠. 하지만 지젝은 유물론자고 지젝도 이런 걸 다루고 있죠. 그리고 또 논리학 쪽에서 보면은 게티어 문제, 크리키의 회의적 역설, 그거 찾아보시면 제가 뭘 다루는지를 아실 거예요. 이 둘은 논리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에서 포섭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언어적 논리 자체의 결함에 대한 걸 다루고 있죠. 그 언어적 논리 결함이 뭐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끝바닥이다. 왜냐면 우리가 모든 걸 인식해서 만들어내는 건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 인식의 끝바닥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되게 의미가 있죠. 이게 과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게 아니라 과학을 다루고 만들어 나가는 건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의 인식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인간을 한번 다시 이런 현재의 사실로부터 인간의 분류를 해볼게요. 인종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어떤 지성과 관련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겠어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건 틈새, 사이, 차원, 하여튼 뭔가가 있다는 걸 쫓고 추구하고 아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들 아래에는 제일 위에서부터 내려가요. 틈새, 사이, 차원을 쫓는 사람들 아래에는 정답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인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식, 의미 등등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걸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상상의 질서 그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의미의 세계에서 어떤 무의미를 보는 사람들이랑 틈새 사이 차원을, 의미와 무의미 사이의 틈새 사이 차원을 쫓는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라고 한다면 아씨 방금 생각났는데 까먹었네. 이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정답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음을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틈새 사이 차원을 쫓는 사람도, 정답이 없음을 아는 사람도, 정답이 없다는 걸 아는 건 아는데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정답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답을 만들어냈다는 걸 알지만 아직도 그 만들어낸 정답이 다른 만들어진 정답이 허구란 걸 알지만 자기가 만들어내는 정답은 진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틈새 사이 차원의 사람들은 아예 그거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내가 무슨 수를 써서 만들어내도 정답은 허구다. 그렇다고 해서 정답을 안 만들어내겠다는 건 아니죠. 그 정답에 집착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틈새 사이 차원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정답이 없으면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정답은 허구지만 나는 진짜 정답을 만들어내겠어. 아직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만약에 이런 걸 알았다면 유발 하라리는 책을 못 썼을걸요? 내가 감히 유발 하라리를 디스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니, 절대 못. 에휴. 일단 보류. 아유, 잽도 안 되죠. 근데 이런 질문을 던져볼 깜냥은 된다. 왜냐면 내가 궁금하니까. 아무튼. 근데 이 사람들은 엄청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레벨 오려면 수능으로 따지면 수능 만점을 받는 그 비율인 것 같아요. 아직 왜냐면 뭐 우리의 뭐 지능이 차이 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직 이 부분은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탈피해서 뭔가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창조를 위해서 이 분야를 주목한 어떤 공통된 흐름은 생길 수밖에 없지만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엄청 소수라는 거예요. 엄청 소수. 이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세상의 진실이죠. 그걸 좀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수다. 거의 비율로 따지면 수능을 우리가 매년 친다고 했을 때 만점자가 나오는 수준이다. 만점자. 그 만점자들이 정답이 없는 건 아는 사람인데 그 정답이 없는 걸 아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틈새랑 차이랑 차원을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고 봐요. 학자들마저도요. 학자들마저도. 뭐 보시면 알잖아요. 라캉이 얼마나 비주류인지는. 아무튼 그러면 이런 수능 만점자를 제외한 수능 만점자가 얼마죠? 진짜 뭐 한두 명, 10명 안팎으로 나오잖아요. 쉬워도 11명 정도 나오지 않나? 수능 만점자면?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오겠어요?
그거를 한번 분류해 보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밑에서부터 올라갈게요. 밑에서부터의 기준이 뭘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하기 쉬운 순서부터 할게요. 첫 번째는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라고 사실 하긴 애매한데, 왜냐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망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현실과 괴리감이 있던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정답을 그것이야말로 현실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정신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사회에서 되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제 제가 정신병자라고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사회화가 일단 안 됐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틈새랑 사이랑 차원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정답이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것이 진짜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그 소수의 사람을 빼고는 모두가 망상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정신병자와 같은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건 사회화를 정답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문제가 없죠. 근데 사회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의 패러다임화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되잖아요, 사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낙인을 찍잖아요.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까? 자, 다시. 틈새랑 사이랑 차원에 관심을 가지거나 정답이 없고 우리의 어떤 인식이랑 현실이 완전히 절대 같아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정답이라는 어떤 틀을 현실이랑 동일하게 보면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그 받아들인 틀이 사회의 합의에 의한 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자기가 만들어낸 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칭하는 정신병자는 자기가 만들어낸 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상하죠. 어디서 소리가 나면 이게 사회화가 된 사람들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난 소리일 수도 있고 뭐 그게 들려도 괜찮다라고 느끼는데, 정신병자는 이거 누가 내 귀에 도청장치를 뭐 심어놓은 것 같다라는 자기의 생각이 들면 그렇다고 우기고 믿고 주장하고, 그게 그 사람한테 굉장히 신체적인 반응도 일으키게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신병자. 이 사람들은 사회생활이 안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겠어요? 그럼 사회화가 된 사람들을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럼 사회화가 된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부류는 겉으로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혼이 나지 않는구나는 습득했지만 자기만의 정답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겉으로는 사회화가 된 것 같지만 자기만의 정답을 절대 버리지 않죠. 우리가 어떤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데서 싸우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사실은 추론한 게 맞다라는 확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 남자 형이 되게 많죠. 그쵸? 아니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여자들도 이런 사람들 많고, 굳이 따지자면 아니에요. 그냥 제 말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회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자기만의 생각을 절대 놓지 않는 사람들, 자기 확신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것이 어그러지거나 그것이 공격받거나 하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화를 내고 폭력까지 휘두르는 어, 그런 사람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사회화랑 자기의 답이 일치돼 버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완전한 일치는 없겠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답이랑 사회화가 제시하는 답이 운 좋게 되게 스무스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인간을 굉장히 경멸하겠죠. 정해진 이 사회적인 정답을 안 지키는 인간들을 굉장히 혐오한다고요. 그런 부류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제가 설명하고 싶냐면, 그 어떤 사회적 규칙을 안 지켜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왠지 여자들한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이 그런 방식을 취하냐면, 어, 음,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그때 그 사람들은 그냥 답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정답이 없다는 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정답이 있다는 걸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상태로 살 수 있지라는 의문이 들지만, 붕 뜬 상태로 살아가고,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냥 그때그때 어떤 매뉴얼이나 틀 가져와서, 저는 그게 삶을 때우는 방식이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별로 뭐 기분 안 좋다가 뭐 단 거 먹으면 갑자기 빵긋하게 되고 기분 좋아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어. 그냥 그때그때로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정답이 없으면 아는 그 사람들 계열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모든 게 정답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어. 근데 아직도 정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을 방황하는 자라고 하겠어요. 음.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방황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겠어요? 정답이 없으면 아는 사람이지만 내가 정답을 만들어내면 그게 정답이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거기도 벗어나자는 거죠. 우리가 틈새, 사이, 차원을 보자는 거죠. 무의미와 의미 사이에.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소수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에는 이렇게 항상 정상에 있어야지 모든 게 보이잖아요. 제가 왜 틈새 사이 차원이 인간 사고의 끝바닥이라고 한다면 전 이걸 증거로 보이겠어요. 여기 있으니까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 인류는 틈새 사이 차원에 대해서 또 뭔가의 어떤 허구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면서 문명을 또 발전시키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해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법이거든요. 법과 인간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언어를 쓸 수밖에 없고 물질에 갇혀서 살아가긴 해야 된다는 거죠. 공통적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건 맞다는 거죠.
하지만 그 법은 그렇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 우리는 왜 지켜야 되냐고 묻는다면 유발하라는 그게 우리의 어떤 협력을 더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제는 법과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그 탭의 3부작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뭐 이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겠지만 일단 이야기 자체는 한번 스토리 자체는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그 무의식 할 때 프로이트 하면서 오이디푸스 아시잖아요. 그 오이디푸스 왕과 관련된 얘기들인데 그 오이디푸스 전에 아버지가 라이오스 왕인가? 하여튼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탁을 받아요. 너는 네 아들한테 살해당할 거다. 지금 내가 여기 대빵인데 내가 이 부귀영화를 어떻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탁인 거죠. 뭐 그렇게 정해진 운명, 예언 이런 건데 라이오스 왕이 자기 애들을 막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비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기르지는 못하고 일단 목숨만은 살려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걔가 오이디푸스인 거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나중에 되게 똑똑했던 거죠. 어떻게 하다가 다시 테베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오이디푸스가 한 게 이제 테베가 힘들 때 이제 스핑크스라는 그 전설의 동물이 수수께끼 내잖아요. 그래 답이 인간이었던 거 있잖아요. 뭐 다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오이디푸스가 맞춰가지고 이제 스핑크스가 이제 테베와 다른 나라의 어떤 교역기를 막아가지고 힘들게 했는데 이제 스핑크스가 를 깨부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테베 사람들한테는 오이디푸스가 똑똑하고 현명하고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우스 왕 다음으로 오이디푸스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테베를 다스려 나가요. 다스려 나가는데 이제 오이디푸스는 아들 둘, 딸 둘을 낳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라이우스 왕 다음이면 새로운 왕비랑 결혼하지. 하필 라이우스 왕이 원래 왕비였던 이 홀로 남은 여자를 또 반해갖고 오이디푸스가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여가지고 자녀를 낳는단 말이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를 때까지는 엄청 평화로웠어. 진실이 안 드러나면 좋겠는데 진실이 안 드러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결국 오이디푸스는 자기 어머니와 근친적인 어떤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라이오스 왕도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에서 드러나는데 라이오스 왕이 뭔가를 못해가지고 이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이디푸스가 그전엔 테베였고 이렇게 되게 뭐 방랑을 하면서 지혜를 쌓을 때 어쩌다가 어떤 노인을 살해하는데 그게 그 노인들 중에 한 명이 쫓겨난 라이오스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부친 살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오이디푸스를 남자로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아빠와 엄마가 있는데 엄마의 자식으로 태어났을 때 어떤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만남을 한 첫 인간이잖아요. 뭐 이런 거 되게 받아들이기 거북하겠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렇게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좋겠고 내가 아이로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건 당연히 너무나 나의 모든 처음이었던 엄마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아이로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자식으로서. 그리고 그 엄마를 소유한 아빠에 대해서는 엄마를 내 거 하고 싶은데 아빠는 당연히 질투나겠죠. 어떤 그런
보편적이라고 해도 좋을까요? 그래도 그런 게 굉장히 어떤 작품에 드러나 있고 아주 고대 작품에서도, 그리고 그게 우리의 어떤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다라는 거고, 여기서 제가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면 오이디푸스는 그냥 전대보다 현명한 왕으로서 추대되었고, 또 왕과 왕비로서 그냥 나라를 잘 다스려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이디푸스가 어쩌다가 이 얘기를 알게 되는 거야. 진실을 알게 된 거지. 모를 때는 괜찮다가 알고 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이런 게 어떤 우리의 어떤 뭐 법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자연법이든 뭐든 이렇게 있는데, 그냥 우리의 어떤 인간 사회의 약속이라고 하고,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 나왔을 때 만들어져 있었고 지켜야 되는 어떤 것들에 관한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반하고 살아도 별 문제는 없는데, 그 법이 드러남으로 해서 우리가 위반했다라는 어떤 죄책감에 빠지면 인간은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너무 괴로워갖고 자기 눈을 뽑잖아요. 다 뽑고 이 죄를 갚을 길이 없으니 나는 앞으로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눈을 뽑고 테베를 떠납니다. 테베를 떠나가지고 이제 떠나는데, 이제 자신의 두 딸들이 되게 이렇게 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셔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왕이 떠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왕비 있잖아요. 오이디푸스의 엄마가 엄마의 형제가 크레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이디푸스 왕은 떠나는데, 떠나다가 어느 도시에 정착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또 이런 신탁이 내려오는데, 너 오이디푸스 너의 방황은 끝났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아무튼 앞으로 너는 이제 행복할 일이 남았다, 뭐 이런 뭐 그런 식의 신탁을 내리면서, 이제 어떤 도시 야탄의 어떤 도시에 아마 정착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왕한테 자기들 이렇게 잘 다뤄주면 앞으로 이 도시에 행복이 있을 거다라고 오이디푸스가 말을 하고, 그 도시의 왕이 그냥 오이디푸스를 받아줘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오이디푸스한테 두 딸이랑 두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두 아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크레온이 왕이 돼버리니까 빡친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신탁이 또 내려와요. 그래서 두 아들이 신탁을 받는데, 뭐냐면 오이디푸스가 편을 들어준 사람이 이제 테베의 후계자가 돼서 왕권을 차지할 거라는 신탁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자꾸 오이디푸스한테 찾아와. 근데 아들들은 참 오이디푸스는 대노하죠. 야,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 두 딸은 나를 도와줬지만 네 두 아들들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면서, 그러면서 니퓨레어에 의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냐면서 막 저주를 내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해서 이 두 아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이 테베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근데 작은 아들은 그 도시를 방어를 하고요. 큰 아들은 테베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둘 다 죽어요. 뭐 싸우다 죽었는지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싸우다 죽었는데 둘 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근친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어떤 그런 어떤 다 어떤 중간적인 그냥 스토리고, 세 번째는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큰아들이랑 작은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크레온이 아까 왕비의 형제였는데,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 크레온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테베를 공격한 큰아들은 장례를 치러주지 않고 작은 아들은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큰아들은 그냥 그 시신이 뭐 까마귀에 뜯어 먹디 안 먹디 놔두는 거예요. 이거를 안티고네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티고네가 그렇게 하는 어떤 크레온이라는 강력한 어떤 남자 아버지가 정하는 그 법에 거부해가지고 큰아들을, 자기 큰오빠를 장례식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나라의 반역자잖아요. 그래서 안티고네가 죽어요.
근데 안티고네가 죽는데 이제 크레온이 이제 큰아들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티고네가 그걸 주장하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레온의 어떤 입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법의 어떤 똑같이 지금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해져 있는 어떤 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오이디푸스의 어떤 근친과 안티고네가 어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그 법이 항상 옳지 않음을 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오이디푸스에서는 우리가 법에 웃고 우는 도대체 법은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에서는 법은 왜 존재하는가와 법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재밌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안티고네가 자살을 하고 안티고네의 약혼자가 하이몬인가? 그게 이제 크레온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아들도 안티고네를 따라서 자살을 하고 그 아들이 죽으니까 그 하이몬의 어머니인 크레온의 부인인 왕비도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크레온 혼자 남거든요. 그래서 그게 테베 3부작의 얘기인데, 우리가 법이라는 걸 보자고요. 오이디푸스의 법에서는 뭐예요? 근친상간 금지잖아요. 근친상간의 금지와 또 더불어 가는 게 뭐예요? 부친살해 금지잖아요. 근데 엄마를 아빠와 아들이 공유를 하게 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되게 저보고 미쳤다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이제 어떤 한계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말은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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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천천히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을 만한 얘기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걸 대부분 궤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정해진 그 하나를 지켜야만 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너무나 힘들어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게 오이디푸스의 어떤 얘기라면, 그러니까 엄마를 사랑하는 그 어떤 근원적인 어떤 욕망을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굳이 엄마 대신에 다른 대체물을 해도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고 기능할 수가 있겠죠. 꼭 엄마여야만 한다면 엄마를 사랑하지 말라는 그 법은 지켜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엄마의 대체품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은 유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대체물이 엄마와 같지는 않겠죠. 항상 우리의 어떤 만족감에서 오는 어떤 여운의 이유,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티고네에서는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오이디푸스에서는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상황, 이유, 그런 걸 좀 맛을 볼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에서 우리가 꼭 법을 지켜야만 한다 어떤 얘기가 나오면, 안티고네에서는 그 법을 지킨다고 크레온이 반역자인 큰아들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옳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법을 고수하다 보니까 안티고네도 죽고 하에몬도 죽고, 그러니까 그 법을 크레온이 지 혼자서 막 지키겠다고 했더니 안티고네 죽지, 하에몬 자기 아들 죽지, 자기 왕비까지 다 죽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에서는 법을 안 지켰을 때의 어떤 비극 있잖아요. 근친도 하고 부친 살해도 하고 무슨
더 극적인 건 뭐야? 이 오이디푸스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질러 버린 거야. 근데 그랬더니 너무나 큰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비극. 그리고 안티고네에서는 뭐예요? 법을 지켰을 때 비극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그런 틈새를 보는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과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면 뭐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을 때의 비극. 오이디푸스. 법을 지킬 때 비극. 안티고네. 사람의 삶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틈새를 볼 수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틈새는 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면서 안 지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겠어요? 법의 발생을 기원을 더 아는 사람이겠죠. 자, 다시 법을 지키지 않을 때의 비극이 오이디푸스고 우리가 법을 지킬 때의 비극은 안티고네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 항상 내재된 문제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을 때의 비극인 오이디푸스를 보면 우리는 강력하게 법이 있어야 할 것만 같잖아요. 근데 그 법을 강력하게 지켰을 때는 또 안티고네의 비극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법을 그럼 없애야 하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틈새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을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면서 법을 안 지키는 것도 아닌. 그 느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틈새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소수들은 결국에 어떤 걸 지지하겠어요? 두 가지죠. 오이디푸스나 안티고네인 거예요. 오이디푸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안티고네의 비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안티고네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오이디푸스의 비극을 선택하는 사람들밖에 없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그쵸. 저는 틈새를 본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 법을 만들어낸 거야. 근데 그 만들어진 법만을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딱 법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한테 선택지는 오이디푸스랑 안티고네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서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에 틈새적인 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러면 틈새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빼면 뭐가 있겠어요? 아까 전에 분류해서 그 정답이 없음을 아는 자들과 틈새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이 사람들의 생각 이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정답이 없고 정답이 만들어내는 건 알았다면 그러면 나는 이번에 내가 하는 건 진짜 정답이 돼보자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정답을 찾는 사람보다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능력이 좋지만 하지만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래서 내가 답이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칫 히틀러가 될 수 있다. 이게 새로운 형태의 정신병자죠. 이거를 우리가 항상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지식이나 오만이나 그런 것들은 진짜 잘못된 거죠. 지켜봐야 된다니까요. 자기의 추측일 뿐인데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믿고 그래서 내 결론 이상의 결론 나지 않아 라고 하는 거는 진짜 오만하던 태도죠.
그런 것들. 이 사람들은 악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이 없고 자기가 정답을 잘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 정답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답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포섭해서 권력을 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딜 봐도 히틀러야. 포퓰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파시즘이라고도 하잖아요. 전체주의고. 어떤 그런 위험.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법을 아는, 너무 잘 아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이 짓거리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아는 거야. 정답이 없다는 걸 알고 정답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미니진 하이브 사태도 약간 둘 다 그 점을 이용하는 똑똑한 인간들이죠. 미니진도 그렇고 방시혁도 그렇고 여론전에 능하잖아요. 거기에 휩쓸리는 대중들이 나는 좀 우리 그렇게 살지는 말자 하고 싶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였지? 정신병자. 근데 정신병자는 좀 모르겠다. 이 사람들은 다시 사회로 좀 들어올 필요가 있는데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살잖아요. 자기 혼자 살다 가겠지. 그리고 사회화가 되어서 섞여 있기는 하지만 자기 생각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분노를 하겠지. 분노 조절 장애잖아. 뭔가 이게 틀리면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을 참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신병자랑 이 분노 조절 장애인 사람들은 법을 지킬까? 안 지키지. 자기의 생각을 따른 사람인데 법을 안 지키지. 그러니까 분노 유발자들은 겉으로는 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정신병자는 겉으로는 법을 안 지키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였지? 그때그때 남이 다수가 하는 어떤 법을 따라 하는 사람들. 자기의 정답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자기가 정답을 만들어내려고도 하지 않고 정답도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수가 하는 것들 따라가는 대중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뭐 오이디푸스가 될 수도 있고 안티고네가 될 수도 있지만 뭐 항상 자기 혼자 그런 게 아니니까 뭐 극복하겠지. 오이디푸스를 겪어도 같이 오이디푸스를 겪을 거고 안티고네를 겪어도 같이 안티고네를 겪을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목소리를 낼 때 굉장히 위험하다. 만약 이 사람들이 오이디푸스가 너무 괴로우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근친 상간을 허용하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대중들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잖아요, 그게. 포퓰리즘의 폐해가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방황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찌할 바를 모르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비극이고 법을 지켜도 비극이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겠지. 자살할 확률이 되게 높겠지.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가장 힘이 있는 거는 정답이 없는 걸 알고 히틀러로 변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머리 굴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틈새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외로운 싸움이겠죠, 근데? 그럼 마지막으로 틈새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과 법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면서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 건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죠.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콜버그 도덕 단계에서 그 제일 최상위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콜버그 도덕 단계를 발달 단계를 보면 최고의 6단계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양심이나 그런 것들에 해서, 그러니까 진짜 선한 걸 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법을 정한 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법을 정했던 거죠. 그 지점을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서 기존의 법을 파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 이상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영혼에 대한 어떤 솔직한 양심, 그리고 또 어떤 영적 세계, 영적 지능, 그렇게 연관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을 기준으로 놓고 사랑에 의해서 법을 안 지킬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고,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법을 강력하게 내세워서 강력하게 지켜나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것만이 진짜다. 뭐 진짜라고 하긴 지금 우리의 어떤 인간이 머리를 굴려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끝바닥의 정답은 이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토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떤 무의미와 의미 사이에 내가 서는데, 그러면 그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 라고 할 때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어떤 선한 것, 옳은 것, 그런 거요. 내 양심에 떳떳한 거, 인간적인 것, 윤리적인 것인 자리가 거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맨 처음에 제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진짜 혼란스러웠어요. 아, 그러면 내 꼴리는 대로 하고 살면 되나? 라는 생각까지. 그러니까 제가 살인자에 대한 인식이 다시 보였다고 했잖아요. 살인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난 하고 싶지가 않고 그렇기도 한데, 그냥 그게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되게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희석되는 느낌? 너무 이 말이 위험하고 그건 아는데 이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짧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빠지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떤 영적 세계의 방송을 만나게 되었고, 죄값이란 게 있구나, 죽어서 모든 죄랑 그런 거를 받는다는 걸 좀 믿을 수도 있게 되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더 생각을 해보니까, 무의미와 의미 사이에 있는 건 좀 그런 영적인 가치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영적인 가치라는 게 신을 숭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의 신과 같은 인간으로서 사랑, 윤리, 옳음, 선, 바름을 실천해 나가면서 진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영적 세계랑 연관이 돼갈 수도 있겠다. 심지어 그리고 제가 어떤 이런 살인자한테도 인식이 열리는데 다른 세계에도 어떻게 인식이 열리지 않겠어요? 어떤 영적 능력에 대해서 되게, 영적 세계에도 당연히 옛날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인간의 상상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그런 방송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게 그런 것도 한번 되게 봐야겠다. 이게 상대적일 수가 있다니까요. 예전에 지구가 지동설일 때 사람들이 막 분노했잖아. 그런 게 어딨냐면서. 근데 지동설 맞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보편적인 상식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에 관한 것들도 진짜 먼 미래에는 상식적인 게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음, 음. 근데 영적 세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가치로 말하는 게 제가 방금 말한 그거예요. 선, 사랑.
뭐 옳은 것들. 근데 이 재미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예요.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그 가치랑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상식이랑 다르다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 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예시가 뭐냐면, 인간 세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인을 하면 굉장히 형량을 받고, 또 사람이 스스로 자살하게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이 만약에 자살을 하는데 관여를 하지 않고 결국 자살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는 물질 사회에서는 진짜 칼을 들고 사람을 찍어 죽인 사람이 더 죄가 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면서 은근히 자살을 유도했을지라도 그 자살은 개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살인한 사람보다는 그 자살 방조, 동조 그런 죄가 더 가벼울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는 그 은근히 자살을 유도한 사람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더 크대요. 왜냐면 살인을 하면 그 살인을 당한 사람이 다시 환생을 해서 태어날 수가 있는데, 이게 스스로 자살을 하게 만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살한 그 사람은 다시 윤회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박탈당한대요. 그래서 그 죄가 더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인자보다 어떤 자살을 유도시킨 어떤 그 사람의 죄가 더 무겁다는 게 있고, 또 스스로 또 자살을 선택한 그 사람도 죄가 있는 거죠. 죄 때문에 윤회의 어떤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귀신으로 떠돌거나 소멸해서 어떤 새로운 다시 기회를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또 신들이 알아서 할 일일 거고, 뭐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제가 영적 세계를 건드리지 않는 이유는 자료들이나 이런 거를 연구하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영적 세계와 관련해서 큰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아예 없거든요. 뭐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뭐 신기 이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그런 예감, 그런 걸 할 것 같진 않은데, 그 전에 뭔가 틈새에 관해서는 뭔가 제 일생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그 틈새에 섰을 때 어떤 우리의 사랑, 선,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일을 하고는 싶다. 나는 그쪽으로 흘러갈 것 같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근데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지금 법, 사랑, 뭐 영적 세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또 핵심은 이건 거예요. 무의미와 의미 사이에 있는 어떤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은 되게 우리가 물질화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어떤 정신적인 것만도 아닌 무엇인데, 저는 이게 바디오는 사건의 통과라고 했고, 레비나스는 자리 잡기 이전의 과정이라고 했거든요. 사건의 통과, 자리 잡기 이전의 과정.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예요. 우리가 과거랑 미래는 손에 잡을 수 있지만 현재는 손에 쥘 수 없다는 것처럼, 전 그게 무의미와 의미 사이 어떤 틈새고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서 너무 가깝게 살거나 멀게 살거나 그냥 그런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어떤 감인 것 같아요. 왠지 이럴 것 같다라는 거 있잖아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왠지 나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뭔가 이걸 해야만 할 것 같다라는 어떤 강한 믿음? 왜 그 믿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내가 믿고 있는. 음.
그래서 그 믿음을 구체화하면 제가 아까 전에 법과 관련해서 아니면 지성과 관련해서 인간의 분류를 했을 때 이 믿음은 외존하는 지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정신병자도 아니고 제가 뭔가 그런 강력한 믿음을 하면 그게 무슨 정신병자랑 그런 것들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정신병자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어쨌건 정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과 관련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답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저는 구현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어떤 사랑이는 저는 그걸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약간 믿음인 것도 같고 감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로는 사랑이랑 선이랑 옳은 것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법이나 그런 정답과는 정답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집착한 어떤 정답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정답으로서 그 예시를 든 게 법이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온 그 법. 근데 그 법의 어떤 물질성에 집착하면은 법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밖에 안 된다고요. 법을 지키면 안티고네의 비극이 일어나고 안 지키면 오이디푸스의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법의 물질성, 즉 정답에 집착하는 것과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또 제껴야 되는 게 뭐다? 모든 게 허구고 내가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지만 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껴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틈새인데 그 틈새에 관련해서 제가 말을 하자면 그거는 뭐 사랑 뭐 이런 거랑 등등등등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모든 근거 등등등일 수도 있지만 그걸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 어떤 믿음 아니 저는 제일 느끼는 건 감이에요. 감. 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할 수밖에 없어. 뭘 하든 이건 내 인생에서 중요해서 난 이걸 해야만 되겠어. 막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뭐 이건 신기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이랑 관련 있는 것도 아니야. 오로지 나의 힘이야. 나의 힘. 내가 어디에 빌고 누군가의 고문을 얻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오로지 나의 원력, 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다라고 말하면 거짓이 되지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근데 얘기하고 나니까 정말 사이비 같긴 하다. 사이비는 아닙니다. 그냥 개인 기록용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해서 도달하니까 이런 결론이 더 구체화되네요.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세상에 어떤 작품을 남길 수도 있겠죠? 스스로 화이팅을 해보려 합니다. 힘들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 힘들다. 엄청 머리 써야 되니까. 왜냐면 있는 정보를 읊는 게 아니라 제가 막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리고 평범한 머리이기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평범한 머리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호기심, 운. 또 천재들 보면 어릴 때부터 너무 미친 재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아까 틈새가 어떤 건지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첫 번째는 반드시 어떤 사랑, 선, 오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근데 제일 중요한 특징.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감이라고 해야 되나? 감 같은 거? 직감? 감?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이거를 원래부터 타고난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혼란이 오면 되게 그때는 모를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건 누구나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되게 당황하잖아요. 진짜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물으면 사람들이 싫어한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감이 좀 흐려진 사람들이겠죠. 근데 살려야 돼요. 어쨌건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어떤 느낌이었고 이렇게 왠지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이거 이렇게 난 해야만 해. 막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어떤 머리에 쓰이는 언어, 규율, 법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거 아니면 뭔가 울리는 느낌이야. 계속 뭔가 어딘가에서 신호가 오는데 그 신호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이비 같지만 저 진짜 이거 사이비 아니고요. 그 인터스텔라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organ variation 노래도 있고 막 그 노래 있잖아요. 한스 지머 노래 찾아보시면 organ variation 뭐 그런 건데 그 노래 찾아봐도 좋고 인터스텔라에서 나오는 내용 같아요. 이제 유레카 외칠 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유레카 외치기 전에 얘가 뭔가를 왠지 아빠 시계를 봐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아빠 시계를 집어서 보잖아요. 그런 거요. 시계에 나타나는 그 메시지 이런 게 아니라요. 왠지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들이 여러분들 다 경험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어쨌건 그 틈새는 뭔가 이런 감으로 항상 있는 것 같다. 누구에게나. 나는 그렇게 느꼈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거고. 사랑선 오름이랑도 관련이 되고, 또 제가? 근데 이거는 어떤 정답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을 제외한 어떤 영역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답이라는 것에서 제외한 어떤 것이라고 하면 이게 되게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왠지 이것 같은데 라고 감을 설명했다면 정답에서 제외돼 있다는 건 내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나는 거라고요. 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답을 배제한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그 시크릿이라는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시크릿까지 예시를 들 필요는 없다. 어떤 거냐면 그냥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그 감이 있고 여러분의 어떤 이해 범주를 벗어나는 외존하는 지식이 있고 어떤 무의식도 거기에 포함될 거고요. 여러분이 했지만 왜 했는지 이유를 모르지만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그게 당신인 거죠. 뭐 그래서 이런 말이 되겠죠. 답을 막 찾아 헤매지만 답은 내 안에 있다.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닌 거죠. 그걸 알 수 있다라고 말해도 거짓말이지만 그걸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거짓일 거예요. 틈새.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구현하면 거짓이 되겠죠. 뭐라 하면 거짓이 되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닌 걸 제가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미래 인류가 해결해야 할 문제죠. 양자역학적인 문제와도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음, 지금 입자냐 파동이냐라는 거잖아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겠지. 하지만 뭔가 존재하겠지.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이 얘기로 하고 싶어요. 선악 개념에 대해서요. 만약에 나 A와 B가 있어요. B가 A를 맨날 죽여. 살인자야. 근데 A가 B를 용서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B는 A가 자기를 용서하는데도 안 찌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어떻게든 찌르게 돼서 죽게 만들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결국 B가 A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선악 개념은 어떻게 돼요? A는 용서를 하니까 A가 선이에요. 근데 A는 B가 자기를 찌르면 죽을 걸 알고 있어. 근데도 찌르게 놔두는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말고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고요. A는 자기 목숨을 소중히 하지 않는 죄가 있지도 않나? 그럼 B는? 일단 B가 A를 찌르는 게 문제죠. 근데 B도 A를 안 찌르려고 노력을 했고 또 A가 자기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알아. 이게 힘든데도 A가 용서를 한다는 걸 알아. 아는데도 결국에 그러니까 사건으로 보면 찌른 거잖아요.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B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지가 결정을 내서 행동을 한 거잖아. 이 모든 건 A랑 B가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 모든 행위가 진정하게 자신의 선택이라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기이한 이 어떤 사건이 A와 B가 매 순간마다 정말로 진실된 자기의 선택을 했다면 A와 B 각자한테 그러니까 드러난 어떤 사건의 양상 말고요. 우린 누가 죄고 누가 더 죄값이 맞고 막 여러 말을 붙이겠지만 다시 돌아가서 그 순간순간이 A와 B의 진정한 자신의 선택이었다면 죄랑 죄가 아니고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죄면 죄값을 받으면 되는 거고 죄가 아니면 죄가 아니어도 뭐 별로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자기의 선택이었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고 자기가 그래서 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거니까. 틈새는 분명히 그런 어떤 진정한 자신의 영혼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법을 넘어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좀 이런 비슷한 어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얘기가 실존주의에서 많이 나오죠. 까미의 책 있잖아요. 이방인. 그죠? 근데 웃긴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 판단은 사후적인 거죠. 그걸 할 때는 정말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진정한 선택을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행위를 했으니까 있다라는 거죠. 어... 제대로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좀 더한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자신의 선택이랑 관련돼 있기는 한 거죠. 우리가 B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와 A가 용서해 주는데도 하고 저런 마귀와 사탄과 악마 같은 게 어디 있겠어라고 하거나 아니야 사람이 또 그렇게 그 이방인의 까미를 봐 뭔가 우발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인으로 어떤 뭔가가 드러날 수도 있어. 그 살인하고 무시무시한 악마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그건 저 사람의 선택인 부분이 있어. 그걸 꼭 죄라고만은 할 수 없을 거야. 이방인의 까미에서 주장하는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들. 무슨 말을 갖다 붙여도 그걸 설명해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어떤 그런 외존하는 지식에 대한 어떤 틈새를 우리가 열어놓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 틈새 속에 있자라는 말이 아니라 그 틈새의 어떤 사고를 열어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현실을 더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즐겁게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삶의 어떤 양태나 형태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세리론이잖아요. 음, 틈새 속에 우리의 가장 큰 쾌락이 있을 거고, 그 틈새를 뭐라고 하면 어떤 물질이 되고 거짓이 되고 허구가 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틈새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영혼 회귀적인 반복을 하는 거고, 반복을 하면서 그 틈새를 만나는 그 과정만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한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그런 걸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죽어 있는 영혼의 상태일까요? 아무튼 저는 그 틈새가 중요합니다. 틈새. 그 틈새는 정말 모든 걸 다 벗어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도달할 수는 없어요. 도달할 수 없지만 존재는 하고 있는. 다시 뭐가 돼요? 플라톤의 이데아가 나오네요. 풀리지 않는 문제였지만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가상적인 답들이 지금의 문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틈새를 쫓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 같은 것을 만들어낼 거지만 그걸 정답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만들고 나면 또 새로운 돌을 굴리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시지프스 신화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돌을 일단 굴려서 정상에 세우는 거야. 세워서 또 떨어지면 그 돌을 다시 또 주워서 정상에 세우는 그 과정을 기꺼이 반복하겠습니다. 또 제가 인식할 수 있는 지식 외에 외존하는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한테 너무 화를 내다가도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화를 내는 걸 멈출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즐거울 때도 실컷 즐거워하겠죠. 어차피 꺼질 거품이니까 즐거워할 수 있을 때 실컷 즐거워하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아주 강력한 자유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밖에 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큰 자유를 나와의 관계에서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 상대에 대해서 나랑 같은 인간인 다른 인간에 대해서 뭘 원하는지 귀를 기울일 수도 있겠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도 우리가 시지프스 신화를 기꺼이 반복한다면 반복과 변화 속에서 뭔가 어떤 좋은 인연이 남을 수가 있겠죠.